중국이 카자흐스탄을 이렇게 대합니까? 72시간 안에 결정하라고요. 300억 달러 던지면서 30년 광산 독점권 내놓으라니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카자흐스탄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베이징? 아닙니다. 서울이었습니다. GDP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한국을 중국 대신 선택했다고요? 다들 이해가 안 갔죠? 한국이 300억보다 더 큰 돈을 제시했을까요? 아닙니다. 고작 108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 답은 80년 전 죽음의 화물 열차에 실렸던 17만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스탈린이 버린 사람들, 황무지에서 기적을 만든 사람들, 12만 고려인이죠. 30년 뒤는 어땠을까요? 네, 지금 베이징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46조 달러 보물창고를 한국이 가져갔거든요. 돈이 아닌 피로 이긴 세계의 역전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밀러입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태어나 지금은 브뤼셀 EU 집행위원회 산업정책국에서 광물 자원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히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망이에요. 지난 15년간 아프리카, 남미, 호주를 돌아다니며 유럽 산업에 필요한 광물 확보 방안을 연구해왔죠. 한국과의 인연은 5년 전 서울에서 열린 국제광물 포럼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원 외교 전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2023년 9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국장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15명이 앉아 있었죠. 에너지국, 통상국, 안보정책국 담당자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국장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그래프 하나가 떴죠. 유럽의 히토류 수입 의존도였어요. 중국 98%라는 숫자가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국장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중국이 지난주 히토류 수출 쿼터제를 발표했어요. 유럽 배정량이 전년 대비 40% 삭감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40% 삭감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슈나이더 일렉트릭, 네덜란드의 ASML, 유럽의 첨단 산업 기업들이 히토류 없이는 하루도 제품을 만들 수 없거든요. 풍력 발전이 터빈에는 너디뮴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모터에는 디스프로슘이 필수예요. 스마트폰 진동 모터, 카메라 렌즈, LED 조명까지. 히토류는 현대 문명의 숨은 주역이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대체 공급처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밀러 박사. 호주에서 캐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게다가 채굴은 가능해도 정제 기술이 없습니다. 결국 중국으로 보내서 가공해야 하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었어요. 히토류는 땅에서 캐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는 정제 과정이 필요해요. 이 정제 기술의 9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죠. 호주에서 캐든, 브라질에서 캐든, 결국 중국 공장으로 가야 합니다. 중국이 정제를 거부하면 그냥 돌덩이일 뿐이에요. 국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10년 센카쿠 사건 그래프가 나왔어요.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였을 때 중국이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던 사건이죠. 당시 히토류 가격이 열흘 만에 10배 뛰었습니다. 도요타와 소니는 공장 가동을 멈출 뻔했어요. 일본 정부가 굴복하고 나서야 수출이 재개됐죠. 중국은 이미 히토류를 무기로 쓴 적이 있습니다. 국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만약 대만 문제로 EU가 미국 편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히토류를 끊으면 우리 산업은 6개월 안에 마비됩니다. 에너지국 담당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풍력 발전 목표는 어떻게 합니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50% 달성하려면 풍력 터빈 2만 기를 추가로 세워야 해요. 터빈 하나에 너디뮴 자석이 200kg씩 들어갑니다. 중국 없이 어떻게 만듭니까? 통상국 담당자도 가세했죠. 전기차 의무 판매 비율도 문제입니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예요.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하는데 전기차 한 대에 히토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내연기관차의 4배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유럽은 중국의 목줄을 쥐어 있는 셈이다.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히토류가 필요한데 그 히토류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중국이 마음 먹으면 유럽의 녹색 전환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국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카자흐스탄 지도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입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카자흐스탄이요? 국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히토류 17종이 모두 매장돼 있어요. 우라늄은 세계 2위, 구리와 아연도 풍부합니다. 전체 광물 가치를 추산하면 46조 달러입니다. 46조 달러.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났어요. 한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그 정도 규모면 중국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겁니다. 중국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지난주 중국 특사단이 아스타나에 도착했습니다. 300억 달러 투자 제안을 들고요. 회의실이 또 술렁거렸습니다. 300억 달러요. 엄청난 금액이었죠. 국장이 계속했어요. 문제는 조건입니다. 중국은 히토류 광산 30년 독점 채굴권을 요구하고 있어요. 카자흐스탄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끝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카자흐스탄이 거절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국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 경제에 묶여있던 것들이 다 흔들리고 있거든요. 300억 달러는 그들에게 구명보트예요. 안보정책국 담당자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리랑카를 기억하십시오. 중국이 한반도타 항구 건설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99년간 빼앗아 갔죠.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도 마찬가지예요. 1대1로는 투자가 아니라 빚 덫입니다. 국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밀러 박사, 당신이 가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오세요. 중국의 제안 내용, 카자흐스탄의 입장,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새벽 비행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중국이 72시간 시한을 줬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72시간이요? 사흘 안에 결정하라는 거였어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카자흐스탄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밤새 자료를 읽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예요. 면적이 한반도의 12배죠. 인구는 2천만 명. 1991년 소련 붕괴로 독립했고 현재 토카예프 대통령이 이끌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우라늄 세계 생산량의 43%가 카자흐스탄에서 나와요. 크롬, 납, 아연, 구리까지. 그야말로 자원의 보고였죠. 하지만 경제 구조는 취약했습니다.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고 러시아 경제에 많이 묶여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아스타나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미래가 카자흐스탄에 달려 있다니. 중국이 히토류를 독점하면 우리는 영원히 중국 눈치를 봐야 해요. 기후 정책도 산업 정책도 외교 정책도 전부 중국에 묶이는 거죠.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열어봤어요. 파키스탄, 스리랑카, 라오스, 잠비아, 중국이 투자한 나라들의 리스트였죠. 하나같이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항구를 빼앗기고 철도를 넘기고 주권을 잠식당했습니다. 카자흐스탄도 같은 운명을 맞을까요? 300억 달러를 받고 30년간 광산을 중국에 넘기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카자흐스탄은 2번 다시 그 광산을 되찾지 못할 겁니다. 중국은 절대 놓지 않을 테니까요. 비행기가 카자흐스탄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광활한 스텝 지대가 펼쳐졌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초원과 사막. 그 땅 밑에 46조 달러가 묻혀 있었죠. 유럽의 미래가, 아니 어쩌면 전 세계 공급망의 미래가 저 땅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이제 곧 착륙입니다.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을 거예요. 저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중국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유럽이 끼어들 틈은 있을까요?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아스타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저는 곧 알게 됩니다.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요. 공항을 빠져나오자 9월의 건조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스타나는 카자흐스탄의 수도예요. 1997년에 알마티에서 천도한 계획 도시죠. 미래적인 건물들이 스텝지대 한가운데 솟아 있었습니다. 바이테렉 타워, 칸 샤티르, 누를리 졸대로. 독립 후 카자흐스탄이 꿈꿨던 미래가 건축물로 구현된 도시였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현지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로 된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중국 경제 특사단 아스타나 도착, 대규모 인프라 투자 논의 예정.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경제 뉴스였죠. 하지만 저는 행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저는 곧바로 현지 EU 대표부에 연락했어요. 담당관 마리아 코발스키가 30분 후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죠. 40대 중반의 폴란드 출신 여성으로 카자흐스탄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자 마리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박사님,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합니다. 중국 특사단이 그저께 도착했어요. 수행원만 30명이 넘습니다. 경제보좌관, 국영기업 대표들, 심지어 인민해방군 출신 고문까지 포함돼 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투자 제안 내용은 파악하셨습니까? 마리아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비공식 경로로 입수한 겁니다.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 신뢰할 만한 정보예요. 서류를 펼쳐보니 중국어와 영어가 병기돼 있었습니다. 투자 총액 300억 달러, 항목별로 나뉘어 있었어요. 고속도로 건설 80억, 철도 현대화 60억, 항만 인프라 40억, 에너지 시설 50억, 기타 70억. 표면적으로는 카자흐스탄의 낙후된 인프라를 현대화해 주겠다는 제안이었죠. 하지만 조건 항목을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히토류 광산 채굴권 30년 독점 양도, 철도 및 항만 운영권 50년 중국 측 관리, 모든 건설 프로젝트, 중국 기업 및 중국 노동자 우선 투입, 분쟁 발생 시 베이징 중재법원에서 해결. 이건 투자 제한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경제 종속 계약서였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마리아를 쳐다봤어요. 30년 독점권이요? 카자흐스탄 주권을 팔아넘기라는 소리잖아요. 마리아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국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겉으로는 달콤하게 포장하지만 조건을 뜯어보면 올감이죠. 다음 페이지에는 시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본제안은 72시간 내 회신을 요구함. 기한 내 답변 없을 시 제안은 자동 철회됨. 72시간. 중국은 카자흐스탄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리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명시적 위협은 없어요. 하지만 다들 알고 있죠.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관세 장벽, 통관 지연, 투자 중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스리랑카를 떠올렸습니다. 2017년 스리랑카는 중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했어요. 그 결과 한반도타 항구를 99년간 중국에 넘겨야 했죠. 스리랑카 영토 안에 중국 조차지가 생긴 겁니다.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였어요. 과다르 항구 운영권이 중국 손에 넘어갔습니다. 라오스는 더 심각해요. 마리아가 덧붙였어요. 중국 빚이 GDP의 65%예요. 사실상 국가 전체가 중국에 저당 잡힌 거죠. 전력, 철도, 광산할 것 없이 중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중국 특사단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향했습니다. 중국 특사단이 묵고 있는 곳이었어요. 컨퍼런스룸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카자흐스탄 언론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로이터, AFP 같은 국제 통신사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컨퍼런스룸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중국 관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왕 부총리였어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카자흐스탄은 중국의 오랜 친구입니다. 왕 부총리가 러시아어로 말했어요. 우리는 친구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3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는 카자흐스탄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진심 어린 제안이에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왕 부총리가 미소 지었어요. 조건이라기보다는 상호 협력 방안이죠.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카자흐스탄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광산 개발권, 인프라 운영권 같은 것들이요.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왕 부총리의 말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했죠. 받아들여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도 알잖아. 기자회견이 끝나고 마리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쪽 보세요. 한 카자흐스탄 관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마리아가 그에게 다가갔죠. 무슨 일입니까?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통령 궁기 난리예요. 중국이 압박을 넣고 있어요. 내일 자정까지 답을 내놓으라고요. 내일 자정이요? 72시간이 거의 다 됐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었죠. 300억 달러를 받고 주권을 팔 것인가? 아니면 거절하고 중국의 보복을 감수할 것인가?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리아가 말했어요. 박사님, 현실적으로 카자흐스탄이 거절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300억 달러는 그들에게 구명보트예요. 호텔 방에 들어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스타나의 야경이 펼쳐졌죠.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바이테렉 타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브뤼셀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제안은 예상보다 공격적임. 사실상 경제 종속 계약 이후의 개입 여지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리아였어요. 박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방금 들어온 정보인데요. 토카예프 대통령이 내일 비행기에 오른다고 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베이징입니까? 마리아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니요, 서울입니다. 서울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중국이 300억 달러를 흔들며 최후 통첩을 보내는 상황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베이징이 아니라 서울로 간다고요? 확실한 정보입니까? 대통령실 내부 소식통입니다. 확실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GDP가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300억 달러 투자안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어요. 삼성, 현대, K-팝으로 유명한 나라. 하지만 중앙아시아에서 중국과 맞설 만한 영향력이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고 있던 거대한 퍼즐 조각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조용히 쌓여온 무언가가요. 창밖으로 아스타나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72시간 카운트다운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게임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죠. 중국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그 변수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한국과 카자흐스탄 관계를 파고들었어요. 처음엔 별로 나오는 게 없었죠. 양국 수교 1992년, 정상회담 몇 차례, 경제 협력 확대 중, 평범한 외교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는 순간 달랐어요. 2024년 기준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액 108억 달러.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108억 달러요? 이게 맞나 싶어서 여러 자료를 교차 확인했어요. 카자흐스탄 투자청 자료,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계, 세계은행 데이터. 모두 같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순위였습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에 투자하는 국가 중 세계 3위예요. 1위가 네덜란드, 2위가 미국, 3위가 한국이었죠. 중국은 4위였습니다. 중국보다 한국이 더 많이 투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한국 경제 규모는 중국의 10분의 1인데 카자흐스탄 투자는 중국보다 많아요? 저는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투자 시작 시점을 보니 1990년대 초반부터였어요. 소련이 붕괴하고 카자흐스탄이 독립한 직후부터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1992년 양국 교역액은 전체 100만 달러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2024년에는 31억 달러로 증가했죠. 32년 만에 280배가 성장한 겁니다. 저는 기업 리스트를 찾아봤어요. 카자흐스탄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 수가 8보에 94개였습니다. 거의 900개예요. 구체적인 기업명들이 나왔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같은 건설사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엔 금융회사들이었죠.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현지 지점을 열었습니다.
제조업체들도 있었어요. 2024년 기아 자동차가 카자흐스탄에 조립 공장을 세웠고 삼성전자는 스마트 TV와 세탁기 생산 공장 설립을 확정했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중국이 300억 달러로 문을 두드리는 동안 한국은 이미 안에 있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였죠. 몇 시간 후면 토카예프 대통령이 서울행 비행기에 오를 겁니다. 아침 8시에 마리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공항으로 가시죠. 대통령 출국을 직접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서둘러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국제공항으로 향했어요. VIP 터미널 근처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9시 30분 검은색 차량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내렸어요. 수행원들이 뒤따랐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님, 중국 투자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이징이 아닌 서울로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토카예프 대통령은 짧게 답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모든 파트너와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반자예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는 곧바로 비행기에 올랐죠. 마리아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발칵 뒤집혔을 겁니다. 저도 상상이 갔어요. 72시간 최후 통첩을 던졌는데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베이징이 아니라 서울로 가다니 중국 입장에선 모욕이나 다름없었죠.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뭘 제시했을까요? 중국에 300억 달러보다 더 큰 금액을 제안했을 리는 없잖아요. 마리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돈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키워드를 검색했어요. 고려인, 카자흐스탄 한인, 중앙아시아 한민족. 검색 결과가 쏟아졌죠.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역사를 발견했습니다. 1937년 소련. 스탈린이 극동 연해주에 살던 한인들을 강제 이주시켰어요. 이유는 일본과 전쟁이 날 경우 한인들이 일본 편을 들 수 있다는 것이었죠.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17만 명이 화물열차에 실렸어요. 소와 돼지를 운반하던 칸의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찼죠. 9,000km를 40일간 달렸습니다. 열차 안에서 아이들이 죽어갔어요. 노인들이 쓰러졌죠. 도착한 곳은 카자흐스탄의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땅을 팠습니다. 관계수로를 만들었어요. 벼농사를 시작했죠. 10년이 지나자 황무지가 곡창지대로 바뀌었습니다. 20년이 지나자 고려인 집단 농장은 소련 전체에서 생산성 1위를 기록했어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 수는 12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정부 관료, 대학 교수, 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언론인, 카자흐스탄 사회 곳곳에 퍼져 있었어요. 고려인 출신 국회의원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장관을 지낸 사람도 있었어요. 대학 총장, 대기업 임원까지. 80년간 고려인들은 교육에 목숨을 걸었고 그 결과 카자흐스탄 엘리트층에 포진하게 된 거죠. 저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들어갔을 때 언어 장벽이 있었을 거예요. 법률 체계도 낯설었겠죠. 그런데 고려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카자흐어와 러시아어가 모국어이면서 동시에 한국어를 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 사례를 찾아봤어요. 기아 자동차 공장 설립 과정에서 현지 고려인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부 인허가, 부품 조달망 구축, 현지 직원 채용, 모든 과정에서 고려인들이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지 파트너 발굴, 유통망 구축, 정부 관계 형성, 고려인 커뮤니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이었죠. 저는 드디어 이해했습니다. 중국이 가질 수 없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한국에는 그게 있었어요. 중국은 카자흐스탄에 뿌리내린 중국계 엘리트가 없습니다. 중국 기업이 들어오면 중국인 관리자를 데려오고 중국인 노동자를 데려와요. 현지와 섞이지 않죠.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80년 전부터 카자흐스탄에 살아온 동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다리였던 겁니다. 오후에 마리아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박사님, 중국 대사관에서 긴급 성명을 냈어요. 저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죠. 마리아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대사관 성명이었어요. 중국은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이며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섰다. 어떤 외부 세력도 양국 간 신뢰를 흔들 수 없다. 외부 세력이요? 한국을 말하는 거였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당황하고 있어요. 300억 달러로 협박했는데 카자흐스탄이 서울로 가버렸으니까요. 외교적 망신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EU 대표부의 다른 담당관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이 대체 뭘 제시한 겁니까? 저는 제가 발견한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118억 달러 투자, 8보시국축 4개 기업, 12만 고려인 네트워크. 한 담당관이 말했어요. 그래도 300억 달러보다는 작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은 300억 달러로 30년 독점권을 사려고 했어요. 한국은 30년간 108억 달러를 투자하며 신뢰를 샀죠. 빚이 아니라 파트너십이에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중국 방식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정부가 결정하고 기업이 움직이죠. 한국 방식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요. 기업들이 먼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흙에 쌓여서 정부 차원의 협력이 되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브뤼셀에 긴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선택은 단순한 경제 계산이 아님, 30년간 쌓인 신뢰와 12만 고려인 네트워크가 결정적 변수, 중국의 빚덧 외교에 대한 경고 등 한국 모델 연구 필요. 보고서를 보내고 나니 새벽 2시였어요. 창밖으로 아스타나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서울에서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을 거예요. 중국이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죠. 300억 달러가 108억 달러에게 진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협박이 신뢰에게 진 거예요. 이틀 후 저는 알마티로 이동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이자 최대 상업 도시예요. 아스타나가 정치의 중심이라면 알마티는 경제의 심장이죠. 한국 기업들 대부분이 이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저는 눈에 띄는 간판들을 봤어요. 삼성, LG, 현대, 기아, 한국 브랜드들이 거리 곳곳에 보였죠. 카페에서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젊은이들이 한국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기로 한 사람은 김 알렉산드르였어요. 고려인 3세로 현재 카자흐스탄 광물자원공사에서 수석 지질학자로 일하고 있죠. 마리아가 연결해준 인맥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내 중심가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밀러 박사님,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광물 자원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죠.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과 한국의 경쟁 구도가 궁금합니다. 왜 카자흐스탄은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김 알렉산드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 지었어요. 박사님, 제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1937년 할아버지는 14살이었어요. 연해주에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조선인 가정이었죠. 어느 날 소련 군인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사흘 안에 짐을 싸라고 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은 화물 열차에 실렸어요. 가축 운반용 칸이었죠. 한 칸에 50명이 빽빽이 들어찼습니다. 변기도 없었어요. 구석에 양동이 하나가 전부였죠. 40일을 그렇게 달렸어요. 김 알렉산드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할아버지 동생이 열차 안에서 죽었어요. 7살이었죠. 이질에 걸려서 열차가 멈췄을 때 시신을 철로 옆에 묻었다고 합니다. 비석도 없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만 있었죠. 스탈린은 이 사람들이 굶어 죽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할아버지 세대는 살아남았습니다. 땅을 파서 움집을 만들었어요. 관계수로를 직접 팠죠. 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벼농사가 될 리 없다고 모두가 비웃었어요. 하지만 10년 후 황무지가 논으로 바뀌었죠. 20년 후에는 소련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집단 농장이 됐습니다. 고려인들이 해낸 거예요. 김 알렉산드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사님, 우리 고려인들은 이 땅에 피와 땀으로 뿌리를 내렸어요. 8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카자흐스탄 사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한반도의 피가 흐르죠. 이게 중국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연결고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김 알렉산드르가 설명했어요. 1990년대 초반 한국 건설사들이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해요. 저는 어렸지만 아버지가 통역을 도와주셨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카자흐어를 못했고 카자흐 공무원들은 한국어를 몰랐죠. 고려인들이 중간에서 다리가 됐어요. 단순한 통역이 아니었습니다. 문화를 번역했어요. 한국 기업의 빨리빨리 문화와 카자흐스탄의 느긋한 템포를 조율했죠. 서류 처리 방식을 설명했고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려줬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김 알렉산드르가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알마티에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예요. 건설 인허가가 석 달째 나오지 않았죠. 담당 공무원이 계속 추가 서류를 요구했어요. 한국 측은 답답해했습니다. 고려인 직원이 나섰어요. 알고 보니 그 공무원의 상사가 고려인 출신 차관이었죠. 전화 한 통이면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인허가가 났어요. 이게 네트워크예요. 중국 기업은 이런 네트워크가 없어요.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기아 자동차 공장은 어떻습니까? 김 알렉산드르가 눈을 반짝였어요. 2024년에 세워진 조립 공장이죠. 저도 그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관여했어요. 공장 부지 선정부터 현지 부품 업체 발굴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려인 전문가들이 투입됐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800명 중 700명이 카자흐스탄 현지인이에요. 고려인도 50명 정도 있죠. 관리직 상당수가 고려인입니다. 한국 본사와 현지 직원 사이에서 소통을 돕고 있어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 기업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 알렉산드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국 기업은 중국인만 데려와요. 관리자도 중국인, 기술자도 중국인, 심지어 식당 요리사까지 중국인이죠. 현지인은 허들에 실만합니다.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를 보세요. 중국이 지었지만 일하는 사람은 거의 다 중국인이에요. 파키스탄 사람들은 자기 나라 항구에서 구경만 하죠.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요. 한국 기업은 현지인을 고용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관리직으로 승진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고려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면서도 카자흐스탄 사람이거든요. 김 알렉산드르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기아 공장 개소식 사진이에요. 토카예프 대통령이 직접 왔어요. 현지 직원들과 악수하고 있죠. 저 사람이 제 사촌 동생입니다. 생산 라인 팀장이에요.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 한국 기업 임원과 현지 직원들이 함께 서 있었죠. 이게 차이예요, 박사님. 중국은 투자하고 가져가지만 한국은 투자하고 함께 만들어요.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알렉산드르는 삼성전자 공장 이야기도 해줬어요. 스마트 TV와 세탁기 생산 공장이 곧 본격 가동됩니다. 현지 협력업체도 함께 키우고 있어요. 부품을 납품하는 카자흐스탄 중소기업이 20곳이 넘어요. 이게 생태계예요. 한국 대기업이 들어오면 현지 중소기업들도 같이 성장합니다. 일자리가 늘고 기술이 전수되고 경제가 돌아가죠. 중국은 그런 생태계를 안 만들어요. 자기들끼리만 해요. 헤어지기 전에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108억 달러 투자가 중국의 300억 달러 제안을 이긴 이유는 뭡니까? 김 알렉산드르가 웃었어요. 돈의 크기가 아니에요, 박사님. 108억은 30년간 쌓인 신뢰의 무게예요. 300억은 3일 안에 던져진 협박의 무게고요. 어느 게 더 무겁겠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현대 차량들이 달리고 있었고 건물에는 삼성 로고가 빛나고 있었어요. 30년 전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하나 둘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사무실을 열고 사람을 고용했죠. 요란하지 않았어요. 신문에 대서특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비즈니스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쌓이고 쌓여서 108억 달러가 됐고 854개 기업이 됐고 12만 고려인과의 연결고리가 됐죠. 중국은 그걸 몰랐어요. 300억 달러면 될 줄 알았던 겁니다. 호텔방에 들어와 저는 불위셀의 추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시간과 신뢰,
30년간 민간 기업 주도로 쌓아온 실체. 고려인 네트워크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 중국의 국가 주도 투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 보고서를 보내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서울에서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108억 달러가 300억 달러를 이긴 다음 장면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마티 외곽의 한 마을로 향했습니다. 김 알렉산드르가 소개해준 고려인 집단 거주지였어요. 우슈토베라는 곳이었죠. 1937년 강제 이주 당시 고려인들이 정착한 곳 중 하나입니다. 차로 2시간을 달렸어요. 도시를 벗어나자 광활한 스텝 지대가 펼쳐졌습니다.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평원이었죠. 80년 전 이곳에 내던져진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요. 마을에 도착하자 김 알렉산드르의 어머니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분이었지만 정정했어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멀리서 오셨네요. 유창한 러시아어였죠. 통역을 통해 대화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한국 식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치,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어머니한테 배운 음식이죠.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를 하며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시아버지가 1937년에 여기 오셨어요. 당시 14살이었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서 농사를 짓던 가정이었습니다. 김 알렉산드르의 할아버지 이야기였어요. 기차에 실렸을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대요. 40일을 달렸죠. 도착해서 내렸는데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땅만 있었어요. 소련 군인들이 말했대요. 여기서 살아남으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첫 겨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추위와 굶주림으로요. 시아버지 동생도 그때 돌아가셨죠. 7살이었어요. 묻을 관도 없어서 천에 싸서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땅을 파기 시작했죠. 삽도 제대로 없었어요. 나무 막대기로 땅을 팠습니다. 광해 수로를 만들었어요. 물을 끌어왔죠. 조선 사람들은 쌀을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중앙아시아에서 벼농사가 되겠냐고 러시아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시아버지 세대는 해냈어요. 5년이 걸렸죠. 첫 수확을 했을 때 모두 울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었어요. 1940년대로 보이는 사진에는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찍혀 있었죠. 이게 시아버지예요. 20살 때 사진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게 논이에요. 황무지가 논으로 바뀐 거죠. 다음 사진은 1960년대였습니다. 이때는 고려인 집단 농장이 소련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생산성이 가장 높았죠. 스탈린이 죽이려고 보낸 사람들이 가장 성공한 겁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교육에도 목숨을 걸었어요. 시아버지는 일하면서 밤에 공부했어요. 러시아어를 배웠죠. 제 남편도 대학에 갔습니다. 지질학을 전공했어요. 알렉산드르 아버지는 그래서 지질학자가 된 거예요. 저는 김 알렉산드르를 봤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고려인들은 자식 교육에 모든 걸 걸었어요. 굶더라도 학교는 보냈죠. 그 결과 고려인 2세, 3세들이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전문직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사진을 넘겼습니다. 이 사람은 고려인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옆집에 살았던 분의 아들이죠. 이 사람은 알마티 의대 교수고요. 이 사람은 대법원 판사예요. 모두 2세, 3세들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고려인이 카자흐스탄 엘리트층에 이렇게 많습니까? 김 알렉산드르가 대답했어요. 12만 명이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아요. 하지만 정부, 대학, 기업, 법조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큽니다.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박사님. 우리는 카자흐어, 러시아어, 한국어를 모두 해요. 카자흐스탄 법률과 행정 시스템을 꿰뚫고 있죠. 동시에 한국 문화를 이해합니다. 완벽한 중개자예요.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거군요. 김 알렉산드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1990년대 초반 한국 기업들이 처음 왔을 때 우리 고려인 커뮤니티가 환영했어요. 같은 핏줄이 온 거니까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이 회사들이 들어올 때 고려인 직원들을 채용했죠. 우리는 통역만 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야 인허가가 빨리 나는지, 어느 은행이 좋은지,
어떤 협력 업체가 믿을 만한지 알려줬어요. 할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조카가 신한은행 알마티 지점에서 일해요. 대출 심사를 담당하죠. 한국 본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한테 현지 사정을 설명해 줍니다. 이 회사가 믿을 만한지, 저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럼 고려인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성공하기 어려웠을까요? 김 알렉산드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행정 절차. 이 모든 걸 혼자 헤쳐나가려면 최소 10년은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고려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길을 열어줬죠. 한국 기업 입장에선 카자흐스탄이 낯선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따라줬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중국계 카자흐스탄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중국 기업이 오면 전부 중국에서 데려와요. 관리자도, 기술자도, 요리사까지도요. 김 알렉산드르가 덧붙였어요. 제가 아는 중국 건설 현장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 200명 중에 카자흐스탄 사람은 12명뿐이에요. 그것도 허드레실만 시키죠. 중국어를 못하니까 의사소통도 안 돼요. 한국은 달라요. 기아 공장 직원 800명 중 700명이 카자흐스탄 사람이에요. 그중 50명이 고려인이고요. 고려인 관리자들이 한국 본사와 현지 직원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고려인 커뮤니티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8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연결감을 느낍니까?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카자흐스탄 사람이에요. 이 땅에 뿌리를 내렸죠. 하지만 한반도를 잊은 적은 없어요. 명절 때는 한국 음식을 먹어요.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케이팝을 들어요. 2002년 월드컵 때는 온 마을이 한국을 응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김 알렉산드르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피는 물보다 진해요. 8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민족이에요. 카자흐스탄 여권을 가졌지만 한국이 성공하면 기뻐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을 돕는 겁니다. 우리 동족이니까요. 오후가 되어 저는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한국식 정자가 있었어요. 마을 회관 옆에 세워진 것이었죠. 비석에는 1937년 강제 이주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이름이었어요. 김 알렉산드르가 비석 앞에 섰습니다. 제 할아버지 동생 이름도 여기 있어요. 7살에 죽었던 아이요. 이름도 없이 철로 옆에 묻혔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80년 전 17만 명이 여기 내던져졌어요. 죽으라고 보내진 거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황무지를 곡창으로 만들었고 자식들을 교육시켰고 카자흐스탄 사회의 일원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300억 달러로 살 수 없는 것, 바로 이거예요. 12만 명의 고려인이 80년간 쌓아온 신뢰와 네트워크죠. 저는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스탈린의 만행이 80년 후 한국의 자산이 됐어요. 강제 이주의 비극이 경제협력의 다리가 된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죠. 알마티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다리가 없어요. 카자흐스탄에 뿌리 내린 중국계 엘리트가 없죠. 돈은 많지만 피의 연결은 없습니다. 한국은 그 반대예요. 돈은 중국보다 적지만 12만 명의 살아있는 다리가 있죠. 그날 저녁 저는 브뤼셀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고려인 네트워크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 80년간 형성된 신뢰와 문화적 연결, 중국의 자본이 넘을 수 없는 장벽, 한국의 진짜 힘은 여기에 있음. 서울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11일 토카예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어요. 저는 알마티 호텔방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죠. 카자흐스탄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였습니다. 화면에는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어요. 양국 국기가 나란히 펼쳐졌죠. 한국 대통령이 토카예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집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중계됐어요. 제 옆에는 마리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알마티로 내려와 있었어요. 중국 대사관이 난리 났을 겁니다. 마리아가 말했죠. 저도 상상이 갔어요. 72시간 최후 통첩을 던졌는데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베이징이 아니라 서울에 있으니까요. 정상회담은 2시간 진행됐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한국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확장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합니다. 확장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외교 용어로는 최상위 수준이에요. 토카예프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30년간 쌓아온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발표됐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빠르게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체결. 카자흐스탄의 히토류, 우라늄, 구리, 아연이 한국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길이 열렸어요. 마리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박사님, 히토류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중국이 30년 독점권을 요구했던 바로 그 히토류죠. 한국이 가져간 겁니다. 독점이 아니라 협력 방식으로요. 두 번째 합의가 나왔습니다. KIST 모델 과학기술원 카자흐스탄 설립. 한국과학기술원을 모델로 한 엘리트 이공계 대학을 카자흐스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한국 교수진이 파견되고 카자흐스탄 학생들이 한국식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전율을 느꼈어요. 10년 후, 20년 후를 보는 투자였죠. 카자흐스탄의 미래 엘리트들이 한국 방식으로 교육받게 되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뿌리가 한국과 연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아자동차 생산 확대 및 삼성전자 공장 본격 가동 지원. 한국 정부가 투자 환경 개선을 약속받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을 보장했어요. 자동차와 전자제품,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매일 쓰는 물건들을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만들게 된 겁니다. 네 번째, 2025년 한중한가시아 정상회의 개최 합의. 카자흐스탄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한국에 모이는 겁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중앙아시아 전체의 새로운 파트너로 부상하는 신호탄이었죠. 중국과 러시아가 독점하던 무대에 한국이 당당히 올라선 겁니다. 기자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투자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자흐스탄 기자의 질문이었어요. 토카예프 대통령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거절한 적 없습니다. 다만 더 나은 파트너를 선택했을 뿐이죠. 더 나은 파트너.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중국의 300억 달러보다 한국의 30년 신뢰가 더 나았다는 뜻이었죠. 마리아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베이징 반응이 나왔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었습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견고하다. 제3국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3국이요. 한국을 말하는 거였죠. 하지만 그 말투에서 당황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중국 관영 매체들을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한카자흐 정상회담을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었어요. 황우시보의 작은 기사 하나, 신화통신의 짧은 논평 하나. 그게 전부였죠. 없었던 일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하지만 SNS는 달랐어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300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한국한테 졌다고? 카자흐스탄이 감히 중국을 무시해. 댓글들이 격앙돼 있었죠. 마리아가 다른 뉴스를 찾아냈습니다. 박사님 이거 보세요. 로이터 분석 기사예요. 기사 제목은 한국, 중앙아시아에서 중국 1대1로의 균열 만들다였어요.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선택은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중대한 타격이다. 중국이 자본력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한국은 30년간 민간 기업 주도로 신뢰를 쌓았고 12만 고려인이라는 문화적 연결고리를 활용했다.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중국의 빚-덫 외교에 대한 경계심이 중앙아시아 전역에 퍼지고 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라오스의 사례를 보며 다른 나라들도 중국 투자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한국 모델은 대안을 제시했다. 저는 기사를 프린트해서 밑줄을 그었습니다. BTOC 외교? 이게 핵심이었어요. 중국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뺏어가지만 한국은 투자하고 함께 만들죠. 중국은 독점을 요구하지만 한국은 협력을 제안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 알렉산드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도 정상회담 결과에 들떠 있었어요. 박사님 보셨죠? KIST 과학기술원이요. 우리 아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식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의 흥분을 이해했습니다. 중국 제안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김 알렉산드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비교가 안 돼요. 중국은 300억 달러를 주고 광산을 30년간 가져가려 했어요. 한국은 대학을 세워주고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게 카자흐스탄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중국 방식은 채굴이에요. 자원을 파서 가져가는 거죠. 한국 방식은 재배예요. 씨앗을 심고 함께 키우는 겁니다. 10년 후를 보면 답이 나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려인 커뮤니티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 알렉산드르가 웃었어요. 어젯밤 우리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50명 넘게 모였죠. 모두 환호했습니다. 조국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요. 조국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조국 아닙니까? 김 알렉산드르가 조용히 말했어요. 카자흐스탄은 우리가 사는 나라예요. 여권도 여기 거고 세금도 여기 내죠. 하지만 한국은 우리 뿌리예요. 80년이 지나도 그건 안 변해요. 할머니들은 우셨어요. TV에서 태극기가 펄럭이는 걸 보면서요. 할아버지들이 화물 열차에 실려올 때 가져왔던 유일한 것이 태극기 한 장이었대요. 그걸 땅 속에 묻어뒀다가 해방되면 꺼내려고 했대요. 결국 못 꺼냈지만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카자흐스탄의 선택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님, 신뢰 대 협박의 대결. 한국은 30년 신뢰로 중국의 300억 달러를 이김. 핵심은 고려인 네트워크와 장기적 파트너십. 중국 1대1로의 균열 발생. 보고서를 보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알마티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 도시 곳곳에 한국 기업들이 뿌리 내리고 있었죠. 30년 전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올 줄은요. 중국은 크기로 승부했습니다. 300억 달러라는 거대한 숫자로요. 한국은 시간으로 승부했어요. 30년이라는 긴 호흡으로요. 그리고 피로 승부했죠. 12만 고려인이라는 살아있는 연결고리로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이겼어요. 서울 정상회담 일주일 후 저는 아직 알마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EU 본부에서 추가 조사 지시가 내려왔어요. 한국 모델이 중앙아시아 다른 나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라는 내용이었죠.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리스트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2013년 시진핑 주석이 발표한 이래 10년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추적했죠. 패턴이 보였습니다. 똑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1단계,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접근합니다. 항만 지어드릴까요? 철도 깔아드릴까요? 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빌려드립니다. 달콤한 제안이죠. 2단계,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중국인 노동자들만 가득해요. 중국 자재를 쓰고 중국 기업이 공사하고 돈은 중국에서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현지에 남는 건 빚뿐이에요. 3단계, 갚을 시간이 됩니다. 당연히 못 갚죠. 애초에 갚을 수 없는 조건으로 설계됐으니까요. 그럼 중국이 말합니다. 괜찮아요. 대신 그 항만 99년간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스리랑카 사례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2017년 한반토타 항구가 중국에 넘어갔어요. 14억 달러 빚을 갚지 못해서죠. 99년 임대라지만 사실상 영구 할양입니다. 스리랑카 영토 안에 중국 땅이 생긴 거예요.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2015년 완공됐지만 파키스탄은 운영권을 잃었어요. 중국 기업이 40년간 운영하기로 했죠. 파키스탄 해군조차 중국 허락 없이 자국 항구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라오스는 더욱 심각했어요. 중국 라오스 철도 건설로 빚이 GDP의 65%까지 치솟았습니다. 라오스 정부 예산의 절반이 중국 빚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가요. 국가 전체가 중국에 저당 잡힌 셈이죠. 저는 리스트를 계속 내려갔습니다. 잠비아, 짐바브웨, 지부티, 몰디브. 1대1로에 올라탄 나라들이 하나같이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중국은 이걸 개발 지원이라고 부르지만 서방에서는 빚덧 외교라고 불렀죠. 그때 마리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사님, 긴급 뉴스 확인하세요. 우즈베키스탄이 움직였어요. 저는 급히 뉴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더군요.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성명은 짧았지만 의미는 컸어요. 카자흐스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까지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경제를 검색했습니다. 인구 3,500만 명,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아요. 면적도 크고 자원도 풍부하죠. 그런데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도 한국 기업이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대우가 1990년대에 자동차 공장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지에서는 대우차를 거의 국민차처럼 여긴다고 하더군요. 30년 전 투자가 지금 빛을 발하는 거죠. 포스코도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스전 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삼성과 LG는 가전제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한국이 이미 우즈베키스탄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에 중앙아시아 전문가인 현지 교수를 만났습니다. 카자흐 국립대학교의 러시아계 교수였어요.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도 주목하고 있어요. 카자흐스탄이 한국을 선택한 결과를 지켜보고 있죠. 중국 돈을 받은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다들 알아요. 스리랑카는 항구를 잃었고 파키스탄은 주권을 잠식당했죠.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교수의 말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만큼 큰 자본을 제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한국은 갚을 수 없는 빚을 떠안기지 않아요. 대신 기업들이 와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죠. 카자흐스탄을 보세요. 기아 공장에서 800명이 일해요. 월급을 받고 기술을 배우고 관리자로 승진합니다. 중국 공사장에서는 중국인만 일해요. 현지인은 구경만 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5년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가 동의했어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겁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이 한자리에 모여요. 한국이 중앙아시아 전체의 새로운 파트너로 인정받는 거죠. 지금까지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중국은 경제적으로 우리를 쥐고 있었죠. 미국과 유럽은 너무 멀었고요. 그런데 한국이 제3의 선택지를 준 겁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중국 반응은 어떨까요? 교수가 웃었어요. 발칵 뒤집혔죠. 중국은 10년간 1대1로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중앙아시아를 자기 뒷마당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한국이 나타나서 판을 흔든 겁니다. 카자흐스탄이 한국을 선택한 건 신호탄이에요. 다른 나라들도 이제 선택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중국 아니면 러시아, 이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옵션이 생긴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중국 언론을 뒤졌습니다. 황구시보에 사설이 하나 올라와 있었어요. 일부 국가들이 외부 세력의 선동에 넘어가고 있다. 중국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다. 외부 세력, 선동. 중국이 한국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 어조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중국이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1대1로 관련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초기에는 중국 언론이 자신만만했어요. 신실크로드가 세계를 바꾼다. 중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톤이 바뀌었죠. 일부 국가의 오해, 서방의 왜곡된 보도, 비치 DOC 논란이 커지면서 중국도 전략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대출을 줄이고 현지 고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뒤였죠. 그날 저녁 저는 김 알렉산드르와 통화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소식 들었어요?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박사님? 투르크메니스탄도 관심을 보이고 있대요. 가스 개발에 한국 기업을 초청하고 싶다고요. 중앙아시아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카자흐스탄이 문을 연 거죠. 우리가 중국 없이도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한국이라는 파트너와 함께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김 알렉산드르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당연히 방역할 겁니다. 더 많은 돈을 제시하고 더 강하게 압박하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선택권이 있어요.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마티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억 8천만 명이 사는 중앙아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심장부. 그곳에서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의 균열이 생겼어요. 작은 틈이었지만 점점 벌어지고 있었죠. 그 틈을 만든 건 한국이었습니다. 300억 달러가 아니라 30년 신뢰로, 거대한 자본이 아니라 12만 고려인으로, 협박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요. 저는 불위셀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대1로의 균열 발생,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전역의 연쇄 반응 예상, 한국 모델은 중국식 빚덧 외교에 대한 제시, 유럽도 이 모델을 연구해야 함. 타이핑을 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룬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를요. GDP 세계 10위 국가가 2위 중국을 상대로 이긴 거예요. 크기가 아니라 방식으로, 돈이 아니라 신뢰로, 협박이 아니라 존중으로요.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유라시아의 심장부에서요. 3주간의 카자흐스탄 출장을 마치고 저는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EU 집행위원회로 향했어요. 국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연락을 받았죠. 회의실에는 이미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너지국, 통상국, 안보정책국 담당자들이었어요. 국장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밀러 박사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숫자 2개가 떠올랐어요. 300억 달러 vs 108억 달러. 중국이 졌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중국은 자본의 크기로 승부했습니다. 한국은 신뢰의 깊이로 승부했죠. 30년간 민간 기업 주도로 쌓은 관계, 12만 고려인 네트워크, 빚이 아닌 파트너십. 이게 승부를 갈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1대1로 빚덧 사례들이었습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라오스. 중국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이 됩니다. 상대국을 종속시키니까요. 에너지국 담당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유럽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모델을 배워야 합니다. 민간 기업이 먼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한국에게는 고려인이 있었어요. 우리 유럽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 기술, 가치입니다. 이걸 나눠야 합니다. 돈을 던지는 게 아니라 능력을 키워줘야 해요. 국장이 끄덕였습니다. 카자흐스탄 히토류 확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답했어요. 한국이 선점했습니다. 하지만 독점하지 않았어요. 협력 방식이라 우리도 참여할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30년 독점보다 훨씬 낫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최종 보고서 원고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자원 전쟁은 20세기와 다릅니다. 탱크와 총이 아니라 신뢰와 기술로 싸웁니다. 중국은 구시대 방식을 고집했고 한국은 새로운 길을 보여줬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난 일은 시작입니다. 중앙아시아 전역이 움직이고 있고 1대1로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작은 나라도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거대한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 흐렸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유럽도 변할 수 있다고요. 한국처럼 신뢰를 쌓고 기술을 나누고 사람을 키우는 방식으로요. 3개월 후 뉴스가 떴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했어요. 키르기스스탄도 한국 기업 유치에 나섰죠. 2025년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받은 교훈을 잊지 않을 겁니다. 크기가 아니라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 돈이 아니라 신뢰가 이긴다는 것, 협박이 아니라 존중이 길을 연다는 것,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21세기 자원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요, 총이 아닌 신뢰로, 탱크가 아닌 공장으로, 위협이 아닌 파트너십으로요. 유라시아의 심장부에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도에는 태극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스 밀러 박사가 목격한 72시간의 기록 어떠셨나요? 300억 달러가 108억 달러에게 진 이유, 이제 아시겠죠? 크기가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피였어요. 협박이 아니라 80년간 쌓아온 인연이었죠. 12만 고려인이 만든 살아있는 다리, 그게 중국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유라시아의 심장부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이 한국과 손잡게 될 거예요. 46조 달러의 보물창고, 이제 우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